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창우 주거 토크 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6번째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 이 주거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리도 많고 그래서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세모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2년하고도 벌써 2개월 가까이 지금 됩니다. 2014년 2월 25일 6일 이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너무나 슬픈 소식이었죠. 세모녀 사건 이렇게 해서 널리 이렇게 알려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과연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세모녀법이라는 법도 생겼습니다만 세모녀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런 경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세모녀 사건, 이 사건이 사회에 준 충격파는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정치 쪽에서 또는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맞대응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좀 이상하게 꼬았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다 혜택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빈민운동단체나 주거 관련 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보니까 세모녀 사건의 그 당사자들은 복지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던 게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알았더라면 혜택을 받았을 텐데 알 수가 없어서 그렇다.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일선에 공무원들이 잘 파악했으면 됐을 텐데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런 문제는 이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 밑에서 그 보좌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상을 정확히 파악 못하면 해결책을 내올 수가 없고 해결책을 내오지 못하면 똑같은 일은 반복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세모녀 사건, 사태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이, 세 가족이, 말하자면 함께 죽자고 결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결심했어도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은 말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은, 나는, 같이,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셋이서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개탄을 피워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 사건 나기 8년 전에 그 송파 구 석촌동 서울입니다. 제1롯데월드가 거기 들어서서 123층짜리 이 건물을 세우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1롯데월드라고 하는 그 마천루 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건물 올라갈 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직도 완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123층 거의 근접한 곳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1롯데월드 이 건물 높이가 자그마치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555m 이렇게 높습니다. 100m만 돼도 굉장히 까마득한데 555m 얼마나 높습니까?
저는 뭐 이런저런 어떤 이유로 안전에 관한 이런 데 고민을 하고 그런 활동을 좀 하다가 보니까 제2롯데월드 이 건물이 올라갈 때 85층에 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85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이쪽 저쪽을 쳐다보니까 바로 아래에 있는 제2롯데월드 말고 제1롯데월드라고 해야 되겠죠. 이 롯데월드가 성냥갑만하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사는 이 세모녀가 자살을 선택을 한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은 어마어마한 건물이 올라가고 또 한 곳은 너무나 찌든 가난, 고통, 실직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는, 그리고 병마가 또 찾아와서 너무나 또 고통스러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삶을 보면 아버지도 또 자살을 또 선택을 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업을 하다 사업이 안 되어서 빚을 너무 진 게 또 원인이었습니다. 그 빚이 아마 남아 있었다는 그런 뉴스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는 달달이 10만 원씩 빚을 또 갖고 계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총 수입이 150에서 160 정도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요. 여기 이 돈 가운데 월세를 50만 원 내고 공과금 내고 뭐 그렇게 하니까 70만 원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약값도 또 조금 또 쓰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뭐 조금밖에 이렇게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났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빈곤의 문제로 주로 봤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빈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주거의 문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건 주거의 문제가 아니고 빈곤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근데 주거의 문제이면 또한 분명합니다. 빈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세모녀법, 이런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러면서 그 안철수 지금 그 대표도 세모녀법을 발의하기도 했었죠. 그때 아마 야당 대표였을 텐데요. 그런데 세모녀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분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 법에 세모녀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이름만 세모녀법이었다고 하는 거, 이것도 또한 슬픈 일입니다. 부양의무제 이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는 것 말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제 이 문제는 지금 너무나 커다란 문제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정소득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노동 능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한 사람당 한 달에 70만 원씩 벌 거다, 80만 원씩 벌 거다, 이렇게 그걸 마치 벌지 못하는데 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수급업에서 박탈시키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제도인데, 이것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 추정소득제는 일종의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여기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 위에는 이 마지막 집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70만 원이 여기 좀 담겨 있었습니다. 밑에는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이 하루하루 얼마씩 썼나 하는 것을 써놓은 그런 가계부 내용입니다. 10원짜리 단위까지 다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적으면서 살림을 했는데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거 문제의 전형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들이 월세를 얼마를 냈습니까? 월세를 50만 원을 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두료, 광열비, 그 다음에 통신비 이런 거 합치면 20만 원 가까이 돼서
그래서 7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됐는데 그것을 모두 합쳐서 보통 주거비라고 합니다. 주거비가 전체 수입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이것은 비정상 중에 역시 비정상입니다. 주거비가 이렇게 높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근데 이분들은 이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에 38만 원짜리에 들어와서 8년 동안 올리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집값, 전세값이 너무나 이제 폭등하다가 보니까 8년 지나서 이제 12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2만 원을 38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31.5%. 그러니까 전체의 한 30% 정도 이렇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 12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런 분들은 12만 원 이 돈이 피와 같은 돈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분들처럼 힘들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책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택바우처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최근에 이제 시행을 하고 예전에도 수급권자에 대해서 시행을 또 해왔었습니다. 수급권자에게 그 시행해서 나간 돈이 한 7, 8천억 원 이렇게 7천억 전후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주택바우처를 도입해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된 돈이 한 3천억 전후 지금 될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새로 주택바우처 제도가 이제 도입되었는데 이 세모녀의 경우는 아예 해당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도입을 했는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148만 원이 기준인데 이분들이 한 150만 원 정도 또는 150에서 160 사이 이렇게 벌었다가 실직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하지 않지만 병이 있지만 또 취업을 할 수 없고 신용불량자인 딸 두 사람은 이분들은 뭔가 일을 할 거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추정소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 자기들이 나름으로 추정을 해서 소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70만 원씩 딸 두 사람은 돈을 벌 것이다. 그러니까 140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령소득이라고 할 만한 것이죠. 그분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가 그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대처를 하고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 법에 추정소득이라고 하는 이상한 유령소득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분들의 실상에 관계없이 그냥 행정을 자기들 편의주의적으로 해나가면서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드리거나 또는 지원을 하거나 이 사회 안전망 이런 것을 스스로 철제 펜스로 쳐가지고 안전망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국가기관이 이런 악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이렇게 보면 새로 고쳐서 또 확대해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또는 주거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살아 계셨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또 세모녀 사건이 여기저기에서 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모녀 사건이 난다고 또 하더라도 이게 다 뉴스에 보도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묻혀버리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사진도 같이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붙인 것은 새누리당이 지난 4년 전에 공공임대주택 120만 호 공약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20만 호씩 짓겠다 해가지고 연도도 특정했습니다.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공약하는 해 다음 해부터 첫째 해, 둘째 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2018년도까지 지금 2016년도죠. 그러면 내년 내후년까지 120만 호를 추가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5% 이렇게 가까이 끌어올리겠다. 또는 12% 이 정도는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고는 거의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20만 호도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이런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 공약만 실행이 되었어도 세모녀 이분들한테 집이 좀 더 갈 기회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제 공공임대주택 종류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매입임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급권자에게 이제 공급하고 한부모 가정 이분들에게 이제 공급하는 매입임대 주택이 있는데요. LH나 SH공사에서 이 연립주택이나 뭐 이런 거를 이게 빌라 이런 걸 갖다가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새로 져가지고 이분들한테 신청받아서 이제 채점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커트라인에 들면 이분들한테 공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모녀 사건이 사는 주택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모녀 사건 이분들의 당사자들이 살던 집은 10평짜리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반지하였습니다. 근데 500에 50만 원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집이라고 하면 지금 500이나 1000에 월 임대료가 한 12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 이렇게 내면 공공임대주택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이것이 이 공약한 대로 그 이전 정권들도 공약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급이 되었다면 이분들이 이런 선택을 과연 했겠는가? 12만 원, 13만 원, 낮게 잡으면 8만 원, 9만 원 내면 살 수 있는 집, 그것도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집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선택을 과연 했겠는가? 그래서 바로 세모녀 사건으로 이 자살을 선택한 이 일가족의 그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보급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택 바우처가 도입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주택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의 5% 정도의 그런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이 20%, 뭐 15%, 뭐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액수가 평균 11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영국은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만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지원이 되겠습니까? 지금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원하는 이런 액수, 총 액수가 한 3천억 정도, 이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신문에서는 현 정부가 들어와서 한 1조 원 막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6, 7천억 또는 7천억 전후 이렇게 썼던 돈에서 한 2천억, 3천억 추가되었는데 마치 그냥 새로 1조 원을 써서 대단한 걸 쓴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 우리는 11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그 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5배지 않습니까? 물론 임금 차이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은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영국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매우 힘든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월 10만 원 또는 11만 원 이렇게 받아서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이분들은 이전에도 이제 뭐 9만 원 이런 정도씩 받아왔거든요. 근데 수급권자 아닌 사람들이 추가된 사람들 그 인원이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만 명도 채 안 되는 수준의 어떤 개선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거 바우처 제도 이것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문제는 주거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그걸 만약에 확대하면 계속해서 뭔가 그 임대 관련해서 좀 고통은 조금씩 줄어들겠죠. 이제 줄어들긴 하겠는데 근데 전월세 상한제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 제도만 도입하면 임대료를 계속 올리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임대료나 또는
전월세 상한제나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임대료만 자꾸 올리는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가능하면 지금 이 컬러풀하게 뭐 찍힌 것도 원래는 있었습니다만 이 다음부터는 좀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진을 그렇게 오래 보고 싶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직면하지 않고 현실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서서 집이 있든 없든 집을 걱정하는 처지든 그렇지 않든 예비 세입자든 현재 세입자든 또 자가를 가지고 있지만 자녀를 또 분가시키는 처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세입자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집을 걱정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이렇게 잘못된 제도 그리고 공약은 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되지 않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따져야 된다. 이 시민들은요 좀 까칠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세월호 그 참사에서 배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이제 예전에 그 학교 다니고 할 때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오셔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선생님이 주신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눈 감지 말고 외쳐라. 가만히 있지 말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외쳐라.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내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민들이 뭉치지 않으면 또 서로 손잡고 이 정보들을 서로 수다를 떨든지 서로 마음을 나누든지 자료를 교환하든지 검색을 하든지 댓글을 달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이 다시 모여서 그것이 개혁의 힘으로 작용을 하고 마침내 주거 부문에 있어서도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고통받게 지금 되어 있는 이 현실 이것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그 변화의 어떤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있지만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반대측에서 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어떤 큰 단체도 돈만 내고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우리 동네 문제고 우리 이웃의 문제고 나 자신의 문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문제고 나의 후손의 문제입니다. 함께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문제고 합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 누구 좋습니까? 소수의 임대인, 다주택자, 건설업자 이런 사람, 미분양 물량 털어내려고 하는 그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치적 쌓기 이런 거에 이용당할 뿐입니다. 이제 집값 거품도 많이 있고 전월세도 너무 많이 이렇게 뛰어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공공임대주택을 프랑스 수준으로는 공급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100만 채 있는데 200만 채 또는 250만 채를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프랑스는 인구가 600만 정도 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46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대략 15% 정도 됩니다. 거기 1인 가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프랑스 수준 460만 호 이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구 비례해서 볼 때 200만 호를 추가 확보하면 훨씬 나아지고요. 4년 전에 총선 때 공약했던 새누리당이 공약하고 박근혜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약했던 이 120만 호만 추가로 확보돼도 많이 해결이 되고 세모녀 사건 같은 이런 참사가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 그 일부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그 사회가 얼마나 병든 사회입니까? 그 병든 사회를 우리는 남의 일 보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한다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전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병든 사회는 누군가가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 치료를 하지 않고 병이 고쳐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번 선거도 그렇고 다음 선거도 그렇고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세입자 다 유권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을 걱정하는 사람 유권자입니다. 아주 극소수를 빼고 대부분 집을 걱정을 합니다. 이 임대업자들은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임대업자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안 굴러가면 자기도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임대료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나면 지금 소비도 잘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경제도 잘 안 돌아가고, 그리고 서민들은 돈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공공하고 고달프고, 그러면서 사회 통합이 되겠습니까? 사회 통합이 안 되는 사이에서 임대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통합된 사이에 자기가 있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공급자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고 같은 공동체 구성원인 이 집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세입자건 예비 세입자건 이 사람들과 공생하고 함께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주거 문제다. 주거권 문제다.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2년이 지났지만 변한 거는 별로 없는데 시민들이 나선다면 변화될 것이다. 다시는 세모녀 사건, 이런 사건이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나지 않기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행동하는데 나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동네별로 주거 모임, 주거 토크 모임, 또는 주거 연대 모임 이런 것을 꾸려내서 우리 사회가 주거권이 보장되고 그리고 안정된 평화로운 주거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발전해서 전 사회가 통합되고 서로 간에 소통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